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우리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영국 베트남 경제경영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책을 쓰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베트남에 대해서 쓰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 관련된 두 번째 책을 썼고요. 네.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신용평가사로 알고 계시는 나이스그룹에서 베트남 유통법인장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재 쪽으로 네. 베트남 소비자들 상대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이유를 찾다 보니 네. 역사적으로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을 둘러싼 국제관계까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한국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럼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신 끝에 책을 집약을 해 주신 건데 네. 사실 뭐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저는 여행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5, 6년 사이에 베트남에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빼고는 베트남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베트남에 실제로 저도 여행을 가보니 중국인들 상당히 많이 여행을 네. 오고 러시아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베트남이란 나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찰나에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상당히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9월에 베트남 방문 예정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9월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도 네. 했고 베트남 외무부에서도 이제 확정을 지우셨는데요. 9월 10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있어요 G20 정상회담을 끝내고 그리고 9월 10일 저녁이나 밤에 베트남으로 와서 베트남의 당서기장도 만나고 국가주석도 만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워싱턴 정가나 베트남에서의 나오는 이야기는 네. 베트남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상할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각 나라들과 외교 관계는 세 등급이에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나라하고 체결해서 딱 한국까지 딱 4개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포괄적 전략 관계는 일본이나 유럽에 해당이 되고요. 그 세 번째 이 동반자 관계는 미국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3단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두 번째 단계로 격상을 하자. 근데 올해가 미국이 이 세 번째 단계인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딱 10주년 된 날이에요. 그리고 50년 전에 베트남에서 전쟁 때 미군이 베트남에 철수한 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이 올해 네. 좀 격상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또 희한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자신의 이 기부를 해주는 네. 자신의 지지자들이 있는 모임에서 계속해서 나는 베트남 지도자를 만날 것이고 베트남과 우리는 외교 관계를 격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계속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지지자 앞에서. 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은 바이든이 자신의 대선에 꼭 필요한 이슈인가 보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외교 쪽으로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엔 부통령으로서 네. 또 이 외교 쪽 일을 또 다 잘 해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이란과 쿠바를 이 오바마 대통령이 참 관계를 개선 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이걸 복원시킬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사우디하고 엮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중동 분위기 네. 평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외교적으로 한 게 뭐냐 이야기 나온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진 나라고 그리고 이 전쟁 때 이 반전 운동을 많이 벌였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나라는 좀 되게 좀 특별한 의미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베트남과 관계 격상도 하고 네. 중국을 견제할 나라로서 우리는 베트남과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자신의 외교 성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 측면에서도 베트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들어보니까 아세안 정상회담도 참석하지 않고 베트남을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엄청난 공을 상황이거든요. 들이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렇다 보면 결이 좀 중국하고 좀 잘 맞을 것 같고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파트너십에 네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국가가 중국인 거잖아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에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네, 네.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중국 국기하고 오성 홍기라 그러죠. 네. 그리고 베트남의 금성 홍기라 해서 금속 별 하나가 딱 가운데 박혀 있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베트남 국기가 중국 국기보다도 먼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공산당의 국가니까 둘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니지만 베트남은 뼛속 깊은 반중 국가예요. 반중 국가고요. 네. 역사상 중국과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천년의 지배를 당했어요, 중국으로부터. 네. 그 사이에 3번이나 계속 독립을 해왔지만 다시 침략을 당해서 복속됐다가 독립을 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바로 옆에 나라인 중국이 이 수천 년 동안 자신들과의 반목을 해왔기 때문에 밉겠다. 그 견제를 계속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특성상 이 큰 나라하고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등거리 외교, 적당하게 관계 유지하는 정도만. 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중국과 최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친하게 지내서가 아니라 싸우지 말자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하고의 이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겼을 때 견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전에 70년대 베트남은 오히려 소련과 더 가까웠어요. 소련과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1978년에 소련하고 동맹 관계를 맺으니까 네. 1979년 1월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뭐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한 캄보디아를 침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베트남이 우리에게 자꾸 반발을 하네. 그리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또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소련 편을 들어? 네. 하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쟁은 베트남이 이겼습니다만 네. 그래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오히려 베트남이 네. 이겼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프랑스하고 전쟁했지, 미국하고 전쟁했지, 미군이 철군하면서 남기고간 전투기나 탱크 최신식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전투를 해왔던 이 노련미 넘치는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이런 역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그냥 적당하게 좋은 관계 유지하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해요. 네. 미국은 베트남 입장에서 1위 수출 국가고 중국은 2위 수출 국가예요. 네. 근데 수입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해와요. 베트남은 이제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많이 옮겨왔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 핵심 생산 부분은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수출할 때 필요한 원자재나 또는 핵심 부품은 다 중국에서 들어와요. 네. 근데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버리면 네.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게 돼요. 네. 또한 중국의 수많은 농산물을 또 베트남의 수많은 농산물을 중국이 또 엄청 사주거든요. 그걸 안 해주면 이 농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겠네요. 많은 어려움을 네. 겪게 돼요. 그래서 네. 적당한 관계. 그런데 베트남의 동해라고 불리고 우리가 흔히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네.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하고 계속 영토 갈등을 수십 년째 겪고 있는데 중국이 이 남중국해 뭐 항공모함도 있고 인공섬도 자꾸 만들어내고 해서 베트남을 자꾸 자극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되 국가 안보적으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네.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좀 잘하고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요. 베트남에서 앞서서 수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수출은 미국에 가장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구가 올해 1억 명 넘어. 올해 공식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젊은 인구가 많다고. 평균 듣고 연령이 있습니다. 32.5세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0%가 40세 미만이에요. 네. 젊고 인구도 1억이나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하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뭘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는 많아요.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네.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하지만 그 나라들이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전히 성장할 것 같은 나라이지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 맞아요. 이후에 네. 성장할 나라들로 한 열 몇 개 국가들이 막 언급이 됐었어요. 남미까지 해서. 근데 지금 한 15년이 지난 현재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확신이 되는 나라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많고 전문 인구가 있는 거는 성장을 크게 할 수는 여력은 있으나 네.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베트남은 그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배워서 성장하려고 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랑 좀 비슷한 너무 부분이 비슷하죠. 있네요. 우리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네. 기술이 좀 빨리 습득을 해서 우리 기업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베트남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의 한국하고 흡사할 네. 정도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는 안 입고 안 먹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또는 학원을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베트남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의 30%에서 50%를 교육비에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네. 그리고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야간 자락습이 있는 곳이에요. 야자가 있습니다. 야자가. 네. 그리고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없어지는 주제인데. 없어진 시대인데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방이 있고 학교에 이 봉고차가 와서 애들 실어서 학원 가고 이런 게 네. 베트남에 있어요. 근데 인근 다른 아세안 국가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하루에 수업을 4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자 하고 하는 게 어느 특정 누군가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네. 있잖아요. 근데 아직 베트남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국가사회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그 사교육이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끌어온 걸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언제 저렇게 덩치가 커졌지? 네. 키가 저렇게 커졌지? 이런 측면만 봐도 엄마들이 아빠들이 열심히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선진국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베트남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사실 이들이 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베트남의 뭐 기업 구조라든가 뭐 수출 구조를 보면 어디서 일을 할지가 보일 것 같거든요. 네, 베트남은 지금 어디가 가장 핵심 산업군? 분야라고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도 중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명문대학 나온 친구들이 직장을 못 잡고 네.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없고 그런데 네. 베트남도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었을 때 비하면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데서 일을 하려니 좀 힘들다 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네. 있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네.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그 젊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베트남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인상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을 가도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저렇게 해서 내가 언제 부자가 되지? 근데 그걸 보니까 야 IT 쪽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 친구들이 IT 개발 네. 뛰어들고 게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IT 아웃소싱 국가로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인도가 1위고 요즘은 베트남이 2위예요. IT 그래요? 개발자들이 네. 지금 계속해서 양성되고 지금 네. 부족해서 난리예요. 네. 해마다 한 50만 명, 지금 베트남에 50만 명 정도가 채용이 되고 있는데 17만 명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IT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IT 개발자 더 끌어올까? 지금 이게 지금 국가 시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들어가니까 기존의 전통 산업군에서는 한 10년 차 정도 돼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한 4, 5년 차만 돼도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또 실제로 좀 깨닫게 됐냐면 오랫동안 갔던 5성급 호텔에 네.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항상 같이 가는데 전에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많이 있다가 가격이 비싸겠네요. 우리나라 돈 한 네. 7만 원 정도 해요. 꽤 하네요. 네. 근데 뭐 랍스타가 무제한이고 뭐 이런 것인데
근데 누가 봐도 되게 부자인 대가족의 베트남 사람들이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젊은 커플들이 뭐 두 쌍, 세 쌍들이 와서 먹어요. 젊은 소득이 사람들.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네요. 올라갔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뭐 완벽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이야기 주고받는 거 보면 딱 IT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돈을 꽤 많이 네. 벌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잡도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식적으로 다니는 직장에서는 한 100에서 120만 원 벌지만 네. 투잡으로 해서 밤새 또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이 아세안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 게임을 가장 많이 개발하는 나라예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의 1등부터 10등 중에 네. 5개가 베트남 게임 회사예요. 네. 1등부터 5등 중에서는 3개가 베트남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게임 개발을 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많아서 게임 시장이 엄청 크다라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네. 이제 베트남은 게임을 개발하고 그렇게 20, 30대 게임 개발자 중에 억만장자가 된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꿈꾸는 친구들도 현실화될 수 네, 있구나라는 많아지.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네. 어떻게 보면 상위 계층의 좀 소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다수는 또 제조업 쪽에서 일을 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 네. 삼성전자나 LG 이런 네.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 중에 한 75%는 베트남이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핸드폰, 네. 그리고 이제 LG그룹의 다양한 전자제품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또 화학 제품들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핸드폰과 관련된 게 한 20% 돼요. 삼성전자와 네. 이 관련 업체들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계 쪽들이 2등, 3등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지금도 뭐 대부분의 분들의 머릿속에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한 네. 노동집약 산업이니까 옷 관련된 거, 신발 관련된 산업을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베트남은 그건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해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한 4등 정도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신발과 의류, 가방의 50%는 베트남에 네. 생산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자신들의 이 생산 기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걸 알고 있어서 그걸 대체할 게 뭔가라고 생각한 게 IT하고 전자 쪽. 그래서 그걸 이제, 육성하기 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네. 베트남 북부 지방에는 네. IT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북부 지방이 지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외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베트남 내부에서는 우리가 중진국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렇죠. 라는 시각을 가지고 IT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 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그 기업들 많이 나가 있긴 하지만 또 잘하는 기업들 좀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있어요. 현대차가 네.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아세안에서 한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2%, 3%예요. 근데 베트남에서만 현대기아차가 35%입니다. 대부분은 일본 자동차들이 네.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해서 70%까지 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독 베트남에서만 한국 자동차가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은행 쪽에서는 신한은행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원래 금융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계 금융사들이 들어와서 은행들이 하는데 좀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신한은행이 아직 30년 동안 이번에 이제 올해가 30주년 됐는데 오랫동안 베트남 중앙부처 이 공무원들하고도 관계도 유지하면서 어렵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점을 지금 40개, 네. 47개 지점을 내서 외국계 은행 중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 파는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오리온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과자 회사 오리온이요? 네. 제가 업계에서 1위입니다. 베트남 내에서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00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두 자릿수 성장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거의 5천억 가까이 하지 네.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한 9천여 개 돼요. 네. 크고 작은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웬만한 한국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 너무 몰빵하는 거 아니냐,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도 있어요. 사실 네. 그것도 맞아요. 인근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왜 베트남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신발 제조 쪽, 이 섬유 쪽으로도 이미 진출했었는데 네. 한국 기업들이 일을 하기에는
베트남이 뭐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 네. 비슷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빨리 일을 배우기도 하고 생산성이 잘 나오니까 베트남에 많이 들어갔던 거죠. 투자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베트남에서 좋았던 더 거죠. 많이 나왔던 거군요. 네. 베트남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으니까 지금 미국도 굉장히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이제 진출을 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원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중국의 공급망이 끊기게 되면 네. 베트남에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베트남에 오래 사시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성격 급하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쉬워서 그 나라들에 가는 거잖아요. 특히 동남아, 뭐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좀 느긋한 편이에요. 그런데 아세안에서는 그나마 성격이 제일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아세안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는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답답해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간단한 걸로 하면은 이제 공장에서 공장 관리자분들이 베트남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뭔가가 잘못돼서 이렇게 질책을 하면 베트남 직원들이 웃어요. 웃는다고요? 네, 씩 웃어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화를 내고 있는데 네.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더 화를 내고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개면적으면 자기가 이제 실수를 인정하거나 이럴 때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면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술도 막 먹고 되게 뭔가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곧 계약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아직도 검토 중이야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다가서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네. 우리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들의 템포에 맞춰갈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 서두르다 보면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줘서 빨리 하려고 하면 네. 그걸 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면 네. 뭐 한국 사람들 계속해서 빨리빨리 요구하다 보면 또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베트남 직원도 한국 사람 좀 돼요. 네. 너무 비슷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 사람 중에 한국말도 잘하고 네. 한국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래서 너무 느려요 라고 한국말을 하시는 네. 베트남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세안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하는 거, 네. 그나마 가장 빠르다 하는 거 이런 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뭔가 갈등을 국가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민성이 따라오다 보니까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네. 그런 성장하려고 하는 또 욕구들이 많아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 이 국제적인 관심이 네. 많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